그래서 8.15 국민대회를 우리가 목사님이 이제 끌어주신다고 그래서 네. 우리들이 기대도 하고 있고 걱정도 하고 있는데 네. 김병재 대회장이 소속이 원래 어디입니까? 원래 김대중이 밑에서 있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아니었습니까? 그분을 제가 이제 안지는 오래는 안 됐고 네. 작년 9월 달에 예. 제가 필요로 해서 네. 사실은 한번 만났습니다. 네, 만났는데 그래서 이분의 그 사상과 이념의 그 스펙트럼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 번 만나서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옛날에 한민당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이분은 김대중한테 휘둘리지 않고 원래 한민당에서 출발하는 우리 정통 민주당의 뿌리를 가진 분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변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변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결국 잘렸잖아요. 네. 김대중이하고 아웃된 거 아닙니까? 네, 아웃된 거죠. 그래서 김병재 총재라는 분이 저는 목사님보다 더 먼저 알았습니다. 그러겠죠. 그분을 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연세도 있고 또 숙성될 만큼 숙성이 됐고 그의 경험적 지식과 이런 다방면에서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경륜이 많으세요. 네, 지금 현재 이 시대 이 시점에는 그분의 역할이 당분간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뭐 이야기 해보니까 저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교수님처럼 뭐 저쪽이나 이쪽을 두려워하는 게 없고 아니 김대중 다른 거는 뭐 다 이해되는데 북한에 송금하는 거 자기는 이해할 수 없고 자기 말이 맞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봐도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8.15 국민대회가 중요한데 지난해에 우리가 문재인을 끌어내리기 위한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공과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가 결국 여기까지 1년 뒤에 우리 숙제를 미뤄왔는데 그렇습니다. 김병재 총재 그분이 8.15 국민대회의 대회장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목사님 역할은 어떤 건지 그 역할 분담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혼자서 포스트에 서니까 나 하나를 깜빡 넣어버리니까 전체가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우리도 더블 포스트 내지는 막 10명, 20명이 공동으로 앞에 서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최후의 그 모든 것은 우리 한국 교회 1200만 성도를 대표하는 제가 한기총 대표회장이니까 제가 전체 밑에서 서포트를 옆에서 또 지휘를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는 전문가들이 좀 앞장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김경재 총재님이 수락을 하셨으니까 대회장으로 밑에 이제 공동대회장은 또 많이 임명을 할 것 같습니다. 공동대회장. 그 목사님도 공동대회장이 저는 고문으로. 저는 고문으로. 우리 3대 종단은 불교, 천주교, 기독교는 고문으로 우리는 참여하고 이제 김경재 총재님이 이제 조직을 급속도로 이제 해나갈 것 같습니다. 농담 삼아 여쭤볼 게 있는데 공동대회장이 높습니까? 고문이 높습니까? 내용적으로는 제가 오너죠. 뭐. 저는 목사님이 오너를 자임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의반 타의반 오너의 자리 역할을 포기하면 안 되십니다. 뭐 높낮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사실은 저희들은 웬만한 정치인들이 누가 해주면 우리는 원래 목표가 목회 아닙니까? 목회자들이 뭐 강원을 왜 나가요? 그런데 이게 나라가 무너졌으니까 이 종교가 최후의 뿌리 아닙니까? 그런데 종교 세계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캐톨릭은 5,000대 500이더라고요. 신부님들이 5,000명인데 그중에 정의사제 구연단은 5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나머지 4,500명의 신부님들은 거의 우파인데도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고 극렬한 북한에 다니는 정의사회 구연단 500명. 그 사람들이 마치 천주교 신부들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떠들고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도 보면 개신교는 거의 뭐 90% 이상이 다 우파고 보수인데 아니 몇몇 안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곽선희 목사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뭐 매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난 모르지만 행동하는 걸 보면 의심스럽고
뭐 극렬하게 아까 강원영 목사 말했고 문익환 뭐 문동환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개신교도 다 이제 종북화 시켜 놨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젊은 목사들이 우리가 일어선 거죠. 일어섰고 예, 예,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정치는 그렇고 이번에 박원순 자살한 걸 보니까 네. 이제 점점 앞으로 더 드러날 것입니다. 박원순이가 도대체가 이 미투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네. 박원순이가 이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특별히 젊은 애들한테 사회주의 거의 저는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데를 저는 사회적 정신병자라고 보거든요. 네. 이거는 중국 후한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이 바이러스를 일하지 않고도 살 수가 있다. 네. 이런 체질을 네. 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가르쳐 놔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간첩으로 지금 속속 다 드러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경제도 그렇습니다. 계속 삼성 해체하려고 네. 덤비고 대한항공은 뭐 꼼짝도 못하도록 해놓고 경제도 그것도 전 경제인들에 대해서 좀 불만이 뭐냐 하면 한 30대 재벌이 한 자리에 모여서 네. 한 사람이 나서면 안 되니까 30대 재벌 내지는 100대 재벌 동시에 딱 모여서 강렬하게 반발하고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면 우리는 전부 본사를 외국으로 옮긴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고 같이 연합하면 네. 넉넉히 이길 텐데 네. 전부 개인적으로 무서워가지고 쩔쩔매다 보니까 감옥은 감옥대로 다 가고 돈은 돈대로 다 뺏기고 박원순한테 희망연대한테 1년에 수천억씩 뺏기고 그렇습니다. 이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군인들도 그래요. 네. 보면 그러니까 어느 분야 하나 할 것 없이 네. 뭐 사법부 마찬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이 마당에서 이제 우리의 대책은 8.15 대회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1년 동안 토요일마다 그렇게 나가줬고 네. 나가줬는데 그럼 정가훈 너가 그럼 한 일이 뭐 있냐 못 막아냈으면서 왜 또 8.15 대회를 왜 말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들어 있거든요. 저도 사실 네. 그거를 목사님을 네. 만나면 여쭤봐야겠다. 지난해에 정말 우리가 기대가 어마어마하게 높았고 그렇습니다. 거의 다 될 수도 있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문재인을 끌어내리지 못하는 점에서는 실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의미에서는 네. 절반의 성공이라고 자임할 수도 있는데 네. 자 올해는 어떤 그걸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운동의 동력이 지금 끊긴 거 아니냐.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보시느냐. 어떻게 끌고 나가실 거냐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작년에 있었던 얘기를 네. 그 당시는 내가 말 못할 사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나갔으니까 네. 그때의 내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를 이제 처음으로 네. 오늘 이 시간 처음으로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10월 3일 대하고 10월 9일 대였었거든요. 네. 이거는 건국 후로 가장 최대 인파죠. 네, 최대 인파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뭐 25일, 26일 철야 집회라든지 예. 토요일마다 계속 진행되는 것은 국내형이 아니라 이거 사실 인류 역사 2000년에 이거는 그 시위 문화에 대해서 기록을 세웠는데 그럼 왜 그 짝을 못 내느냐 하는 구체적인 내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의 10월 3일하고 10월 9일 날도 그 밑에 하부 기관에서 뭐 심지어 수백 개 단체에서 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뭐래요, 목사님 뭐 그렇게 고생하시냐고. 내 나이 이제 뭐 70 내가 넘었는데 나 혼자 죽으면 되니까 자기 준비 다 돼 있으니까 허락만 하시면 바로 청와대 진격해서 너 주고 나 주고 한다 이거야. 그게 문재인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 죽는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300~400명이 넘었어요. 뭐 휘발유를 뭐 만땅 채워가지고 지금 대기 상태에 있고 뭐 별 사람들이 저를 다 찾아와서 맞습니다. 근데 그때 그랬을 겁니다. 예, 그때의 총 이제 지휘자되는 제가요 판단을 잘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죠. 그냥 저는 지시 안 해도 그냥 방관만 해도 끝장나겠더라고요. 알아서 해. 그래도 그건 끝장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수일기를 하면서 기도 중에 뭔 생각했냐 하면 뭐 문재인을 처리하고 문재인 주위에 있는 사람을 처리하는 것이야 누가 해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돼버리면 뭔 걱정을 제가 하게 됐냐면 노무현처럼 부활할 것 같아요. 부활. 예.
잘못하면 문재인이가 노무현처럼 더 커지게 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걱정 이해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일주일 동안 국장이나 하고 뭐 저 대통령이 직접 죽었다 그러면 또 온 세상 또 한국 민족의 또 약점이 뭐냐면 정의 민족이거든요. 노무현도 그때 그 노무현 자살 사건을 그 앞뒤를 자세히 제가 연구해 봤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뭐 노무현이 뭐 검찰 수사받아서 자살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게요, 그 앞에 원인을 가만히 내가 언론 다 살펴보니까 이제 그것이 순서별로 어떻게 되냐면 노무현 봉화마을 갔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청와대 그 컴퓨터 가지고 갔잖아요. 네. 그 이명박이 반납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반납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결국 핵심이 이제 600만 불 그 박연차한테 맡겨놓은 그렇습니다. 그 후에도 제가 여러 가지 그 정보를 많이 들었는데 그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된 뒤에 그 아들 결혼식을 대통령으로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당선자 시절에서 부담을 줄이려고 아들 결혼식을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축의금이 뭐 숫자는 내가 여기서 밝힐 수 없지만 엄청난 축의금이 들어왔다고 해요. 네, 결혼 축의금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는 이제 기업체들이 그때 다 이제 이해창이가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 재벌들이. 네. 그런데 이게 아슬아슬하게 문재인이가 되니까 사실은 그때의 그 돈을 적게 냈던 기업체는 항상 양쪽으로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의 뭐 5대5 내는 기업도 있지만 거의 다 뭐 10대1. 문재인 쪽으로 노무현 쪽으로는 10, 그 다음에 우파 쪽으로는 90. 이렇게 기업체들이 돈을 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막상 이제 거꾸로 되니까 기업체가 비상회의를 했다 그래요.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마침 우리가 다시 돈을 갖다 지금이라도 걷어서 주자.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아들 결혼식에 얼마나 좋은 기회냐. 네, 축의금으로 명목 삼아서 주자 해서 뭐 금액은 밝힐 수 없지만은 상당한 금액을 축의금으로 주니까 그 전달하는 사람들이 노무현은 그걸 안 받을 줄 알았다는 거죠, 사실. 그러면 큰일 난단 말이야, 안 받으면 또. 근데 이제 그걸 뭐 받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박연차 친구한테 맡겨놔가지고 이거 뭐 대통령 끝난 뒤에 보자랬는지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박연차가 그 돈을 뭐 어떻게 활용했는지 모르지만 베트남 그 발전소 있잖아요. 네. 뭐 박연차한테 뭐 그 친구니까 뭐 엄청 했는데 박연차가 불었단 말이에요. 검찰 수사에서. 그렇게 되는구나. 예. 노무현 비자금 자기가 관리하고 있었다. 네. 그리고 그 중에 대통령 이제 임기 말에 결국은 그 노무현과 상의 없이 그 권양숙 여사가 우리 돈 맡겨놓은 거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가 그 사실인지 다 다시 확인해봐야겠지만 제가 들은 말로는 그래요. 그 600만 불을 가지고 갔잖아요. 어쨌든 박연차한테 가지고 와서 뭐 유저지에 뭐 쓰고 뭐 어디 돈 쓰고 했는데 이게 이제 검찰한테 잡혀서 조사를 받게 됐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거의 비슷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갔는데 이제 기억 잘 해보십시오. 봉화마을에서 출발할 때 버스 타기 전에 국민 여러분 조사 잘 받고 오겠습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버스 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조사 받고 하루 종일 받고 돌아온 뒤에 버스에서 내리면서 뭐라 그랬냐. 국민 여러분 조사 잘 받고 왔습니다. 요게 다입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 노사모입니다. 노사모. 네. 노사모 일부하고 그 다음에 열린당에 있는 정치인 몇 사람들이 우리도 노무현한테 속았다라고 하는 성명서가 나오게 돼요. 우리도 속았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은 거의 정치가지만 종교적 지도자에까지 간 사람인데 자기를 종교적 지도자까지라도 이렇게 깊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리도 속았다는 말들이 터져 나오니까 거기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예. 여기 그게 자살입니다. 노무현한테는 견딜 수가 없었고 부엉이 바위로 가게 되는 계기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박원순도 똑같습니다. 박원순도 자살하게 된 동기가 저는 이 노무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를 그야말로 그쪽에 최고의 대부,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뭐 한 달에 50만 원씩 공짜로 줬죠.
이런 사람들한테로부터 이 자식이 가짜였었구나. 이 말 듣기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살했다고 저는 보는데 네.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자살한 것도 사실 뒤에는 보면 자기를 극렬하게 지지했던 사람들 네. 한테 이 그 배척당하는 일은 그 죽음을 선택했다고 저는 보니까 그런데 딱 죽으니까 네. 성명서 발표했던 개인이나 또 그 정치인들이 네. 반대로 네. 왜 우리 노무현 왜 죽였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뒤집어져다 거꾸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국민성의 이 약점이에요, 사실은.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원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작년에 네. 여기에 대해서를 좀 어느 정도 내가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문재인을 죽일 수도 있고 문재인을 뭐 없앨 수도 있고 네. 그건 내가 없앤다는 게 아니라 극렬한 시민단체 쪽에서 네. 그렇게 막 들고 나오니까 저로서는 총책임자 저로서는요 판단을 잘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마 지난해 8, 9, 10월 달에 가장 중요하게 중심을 잡아주고 외로운 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참 제가요. 지금 생각하니까. 군대 사단장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공격 앞으로를 하면 우리의 젊은 아들, 딸들이 수천 명이 죽는데 공격 앞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 군대 사단장들이 공격 앞으로 하기 전에 그 소주를 까서 마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 자기 아들하고 같은 거야. 그래서 저도 그때 그런 큰 이 마음의 고통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그때 판단을 잘했다 생각나는 것은 만약 그때 국가적인 무슨 뭐 광주 사태나 아니면 또 6.25 같은 그런 내전이 붙어버리면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성으로 봐서 항상 국민성 죽는 사람 쪽으로 편을 붙거든요. 붙어버리면 아니 저는 뭐 광주 사태도 그렇고 모든 그 후에 일어났던 일들도 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죽었다 그러면 무조건 죽은 사람 편 들어요. 그 사건의 내용과 관계없이. 그래서 그 당시에 국민들의 그 성향을 보니까 아직까지 만약 이 당시에서 누가 자살해 죽어버리면 그렇죠. 또 저쪽도 저한테 두려움을 느꼈어요. 우리가 그 10월 3일 날 10월 9일 날 진행을 할 때에 청와대 경호처 그다음에 종로경찰서에서 저한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뭐 행진을 해도 좋고 청와대 담을 넘어도 좋고 뭐든지 해도 다 좋은데 한 가지만 좀 약속해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뭐냐 그랬더니 이것만 약속해 주면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하는 모든 집회를 뭐냐니까 분신 자살만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쪽에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분신 자살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그랬더니 만약에 목사님 쪽에서 누가 분신 자살을 해버리면 이게 국제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거 약속만 하나 해주시면 우리의 모든 하는 행사 또 행진 모든 것을 다 자기들이 도와주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날 10월 3일 10월 9일 날은 청와대를 버스로 딱 연결을 해서 버스끼리 붙여버리면 사람 못 지나가거든요. 버스 전체를 청와대 전체를 다 둘러싸기로 이렇게 3만 5천 명의 전투경찰을 전국에 동원해서 그렇게 방어를 하기로 만들었었어요. 네. 경호처하고 종로를. 그런데 절 보고 하는 말이 분신 자살만 안 하면 청와대 그 분수화까지 행진을 하게 해주겠다. 그거 합의를 했습니다. 제가. 저는 목사니까 분신 자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건 책임지고 막아주겠다 해서 분신 자살하겠다는 사람들을 제가 다 1대1로 만나서 만약에 당신들이 분신 자살하면 우리는 이거 실패한다 이거. 실패하니까 해서 그것도 그렇고 또 뭐 청와대 담을 넘는 사람도 그렇고 뭐 별일 하는 사람들도 내가 그 사람들 우리 편 사람들을 말리느라고 사실 정신 없었어요 그때 사실은.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그걸 이제 국민혁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거의 목표는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이를 겁주자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자를 끌어내자는 거였습니다. 맞아요. 끌어내야 되는 이유는 그 신문 광고에 끝없이 나왔고 저도 공감을 했지만 독일 신학자 보니퍼들의 얘기들은 미친 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까 끌어내리자는 거였습니다. 명분도 좋고 저는 문재인이를 정치적인 악마라고 봅니다. 박원순도 역시
또 다른 정치적인 악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정당한 국민적 응징이고 저항권의 행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때 브레이크를 잡지 말고 밀어붙여서 끝장냈어야 되는 건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저는 하는데 이게 한가한 질문입니까? 아니면 아쉬워서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무수한 논쟁이 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통과했던 저 흐름을 말씀드리면 이제 제일 제가 그때에 그들이 행동하도록 내가 방치하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도 그 책임을 저한테 질문한 사람 많아요. 목사님이 다 망쳐놨다는 거야. 우리가 그때 들어간다 그럴 때 놔두지 말이야. 왜 목사님이 말려가지고 왜 우리 고생시키냐고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그때에 뭔 행동을 했으면요. 영원히 우리는 북한으로 나라 넘어간다. 왜? 이거는 노무현 자살항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프레임이 글로 넘어가 버리고. 또 다시 한번 아까 걱정하신 거 말씀하시더니 노무현처럼 문재인이가 부활하게 되고 원치 않게 우리가 역공당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이런 말씀입니까? 장례식 일주일 국장 해버리면요. 나라 끝나버려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원순이가 지난해 얘기는 지난해 얘기고 박원순이가 이번에 그 흉년에서 자살했잖아요. 왜 노무현의 부활을 그 사람은 젖어 있는 사람이니까 어차피 인생 한번 죽는데 이때 죽으면 자기가 잘못한 미투도 다 없어지고 모든 것 자기는 노무현 이상으로 영웅이 될 것이다 하고 자살했잖아요. 국민들이 동의 안 하는 거예요. 싸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시점이 왔다. 이제는 시점이 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동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그래서 8.15 대회를 본 대회는 우리 주최 측에서 주최를 하고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끌어가되 행진을 하거나 그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든 단체한테 일임해서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목표는 뭡니까? 또 한 번 문재인 겁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참에 왕창 끌어내리는 겁니까? 그거는 그때 행사에 이 8.15 국민대회에 나왔던 시위 군중들 뜻에 맡기는 겁니까? 방치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핵심적 얘기는요. 결국 이 모든 논쟁과 부딪힘과 싸움은 문재인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럼 뭐냐 하면 북한에 가서도 나는 남쪽 정부 대표로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해방 후에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정식 이 국가가 서지 않은 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북한이 다 합쳐서 최초로 국가를 세워지 지금은 정부만 세워졌다. 그 국가를 지금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당신이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대통령 된 사람이 촛불 시위로 자기는 대통령 촛불 혁명으로 대통령 됐다. 이따위 헛소리를 자꾸 하니까 이거는 체제 전쟁입니다. 체제 전쟁. 그래서 이번에 8월 15일 날 광주 사태 아니면 6.25 같은 내전 이런 것을 극복을 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항복하고 두 손을 들고 국민들 앞에 절대로 나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지 않겠다. 이것을 국민 앞에 선언을 하면 아마 그래도 국민들이 조금 봐주지 않겠나 하지만 이 상태로 그러나 오늘도 보니까 개헌 얘기가 벌써 여기 들어오기 1시간 전에 보니까 개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국회의장이 앞으로 1년 사이에 개헌할 수 있는 가장 적기다. 치고 받고 치고 빠지고 계속 하거든요. 이녀이가 말했다. 또 국회의장이 말했다가 또 멍청한 이 김종인 할아버지가 어제 보니까 그 할아버지 정말 치매가 왔는지 난 정신 나갔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개헌의 제안이 오면은 검토해 보겠다. 아니 저게 사람입니까 저게 도대체가. 아니 저 사람들이 무슨 개헌을 한다는 걸 모를 리는 없을 텐데. 저 사람들이 사회주의로 개헌하겠다고 반드시 선언했는데 개헌 제안이 오면 내각제 개헌을 검토해 보겠다. 내각제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요. 김종인도 원래 내각제 패거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정신 대형 패거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라가 무섭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8.15 국민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문재인이가 자기가 하야해야 국민 앞에 이 자기가 속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걸 선선히 밝힐 거라고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 녀석이 또 한 번 장난치고 위기를 넘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제가 감옥에 있어요. 문재인 탄핵 사유 8개 중에서 대한민국 해체, 안보 해체, 경제 파탄 중에 원전 폐기, 종북 이것도 다 종북 불종 포함해서 중요한 게 부정선거를 집어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선거하고 작년에 제가 6월 8일 날 시국선언문 발표할 때 이제 교수님이 읽어주신 그대로 첫째가 한미동맹 파괴.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번엔 또 볼턴을 통하여 증명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파탄. 이것도 뭐 이제 이거는 뭐 현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자꾸 이 국민들을 속여먹고 사기치는 이 문재인이가 뭐 우리는 OECD 국가 중에 경제를 제일 선방했다. 이때 거짓말 하거든요. 사실은 중국의 후한 바이러스가 안 와도 사실 마이너스로 가게 돼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정말 문재인 이 사람은 그 바이러스 사건이 일어난 게 천만다행이었어. 천만다행.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뒤에 이제 그 안보 해체. 이건 뭐 신원식 장관한테 물어보면 다 알고.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4대강 보 해체. 원전 파기. 용서받을 수 없는 이건 탄핵 사유죠. 그럼요. 그다음에 또 국제외교 왕따. 거기다 제일 심각한 것은 문재인 속에 들어가는 간첩 사상.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후에 일어난 탄핵 요소는 몇 가지 추가로 돼. 그 중에 1번이 뭐냐? 부정선거입니다. 이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러한 전체의 주제를 더 구체화시켜서 사전에 신문을 통하여 탄핵 사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해설 전문가들의 해설을 통하여 왜 탄핵이 돼야 하는가 스스로 하야를 하든지 아니면 뭐 탄핵을 당하든지 그런 이유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속. 저는 원전 폐기를 문재인이가 탄핵돼야 될 사유 8개 중에 하나로 꼽으셨는데 원전 폐기 같은 경우도 다 쉽게 생각하면 에너지 정책의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화 판도라를 보고 결행을 했다고 하는 것도 너무 나이브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북애들이 오다가 잊지 않고서는 똑같네요. 이런 짓을 할 수 없다. 그 배경에는 대한민국을 영원히 핵무기를 제조할 수 없는 핵무기를 불능국가로 만들기 위한 더러운 음모가 깔려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존 볼턴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천사라고 봅니다. 맞아요. 존 볼턴이 회고록에서 얘기하고 국내 언론하고 얘기하고 미국의 소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볼턴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깜짝 놀랄 얘기를 잇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미군 철수가 임박했다. 이거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트럼프의 머릿속에서 미군 철수라고 하는 어젠다는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한테 경고를 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국내 언론이 제대로 어젠다로 키우지 못하고 있어요. 또 하나. 북한 핵이라는 게 실체가 뭐냐? 방어용이 아니다. 북한이 주도하는 남한 흡수 통일의 최후의 보루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북한 핵 문제랑 관련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존 볼턴입니다. 이 존 볼턴이 얘기했고 이 얘기는 문재인이 비핵화 사기극의 총연출자라고 하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8.15 국민대회에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한미군 철수 이거는 이제 상원의원에서 하원에서 결의가 됐기 때문에 1년 안에는 일단 철수를 못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현재 미국에. 그 1년 후에 가면 트럼프가 주둔 비용 문제를 핑계 삼아서 뭐 철군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존 볼턴이 입장을 다르게 합니다. 군 통수권자의 의지가 의회보다 더 앞설 수 있다. 그 문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미군 철수가 이루어질 수 있고 트럼프만 결심하면 현실화될 수 있다고 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기총 대표장으로서 한국교 1,200만을 먼저 앞장서고 그다음 3대 종단 불교 천주교 앞에서 주한미군 정부가 제시한 금액
그 다음에 미국이 원하는 금액 그 갭이 있잖아요. 예. 그 갭에 대해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예. 모금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명분이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네. 문재인 저 자식이 못 나겠다는 거 우리가 내주겠다.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2조 정도의 비용은 최소 비용이다. 그렇죠. 네. 우리 전 국민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햄버거 하나 안 사 먹으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나도 불만이 있지만은 만약에 뭐 일본보다 더 내라 그런다면 저도 뭐 동의하기 어렵지만은 일본은 간접적인 그 방어고 우리는 직접적 방어를 하고 있잖아요. 네. 주한미군이. 네. 그런데 우리 보고 돈을 뭐 얼마 더 내라고 하는 거 그동안에 사실 건국 후 70년 동안에 우리가 미국한테 공짜로 한 것이 너무 많게 습관이 돼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이라고 자랑만 뻥뻥 하면서 그 다음에 또 그 미국의 우리 한국 그 관광객들이 캘리포니아를 통하여 미국에 그 관광 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자극 많이 시켰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교수님 너무 잘 아시지만은 돈 100불 쓰기가 어렵거든요. 발발 떤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 한참 그 여행 다닐 때 바이러스 오기 전에 가면 뭐 그냥 돈 100불 그냥 내니까 가게 주인이 이 100불짜리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국 사람들이 돈 펑펑 쓰니까 이야 한국은 말이야 미국보다 더 잘 산다 이래 놓고 주한미군 비용은 안 내겠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맞죠.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둔 비용 모금을 우리가 8.15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제 결국은 문재인의 그 최고의 사악한 범죄 행위 체제를 바꾸겠다 하는 거 이것은 이번에 8.15 대회로 끝장을 내야 됩니다. 완전히 여기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도록 끝장을 내야 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알고 있지만 건국 이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사악한 친구다. 정치적인 악마다. 그 친구를 임기를 다 채우도록 내버려 두는 거는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임기가 2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지지율이 그렇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국민들이 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이자가 임기를 채우기 전에 끌어내리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라고 하는 거를 8.15 국민대회를 통해서 저는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자가 정치적인 악마고 박원순이보다 훨씬 더 사악한 친구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사람들한테 설득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제가 목사님 백 믿고 큰 소리를 치겠습니다. 간첩 맞습니다. 그래요? 간첩 맞는데 그러면요 동서 간첩사에서 모든 간첩들은 권력을 가진 놈 밑에 기어 들어갑니다. 그 밑에서 정보를 빼거나 가짜 정보를 심어주거나 하는 정말 간첩 역할만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다릅니다. 최고 권력자가 됐습니다. 최고 권력자 밑에서 정보를 빼거나 가짜 정보를 심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고 스스로 최고 권력자가 됐습니다. 그런 자가 집권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볼 때 국민적 수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남북 조기 정상회담을 그토록 줄기차게 하고 10월 달에 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랑 만나겠다고 또 그 짓거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김여정이한테 따기를 맞아가면서 그런 짓거리를 공언하고 다니는 겁니다. 왜? 얘 역할은 간첩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북한이 시킨 대로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거를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지 본분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얘는 보네포가 얘기한 대로 그냥 미친놈입니다. 너라 TV 백 믿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뇌구조가 잘못됐다. 대한민국 군통수권자, 국가 수반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 증거로 이번에 인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임종석. 그렇죠. 이인영, 박지원. 마지막 승부수라고 봅니다. 마지막 승부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 번도 전향선언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거든요. 국회 청문회 할 때도 물어보면
대답 못하겠다. 그렇습니다. 그 전향도 하는 사람들을 대북 문제의 최고의 책임자로 세워놓고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요 간첩 중에 간첩으로 의심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얼마든지 법정에서도 다퉈볼 만한 토픽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3년 넘도록 집권 과정 자체가 대한민국 파괴 행위, 해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그 죄를 물어도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도 또 재판을 따로 받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문재인 간첩이다. 이걸 10월 3일 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제 주장은 또 우리 변호사를 또 재판부한테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해달라. 그렇습니다. 난 간첩이 아니다. 그렇게 요구해도 지금까지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들이 지금 열받아가지고요.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놨어요. 신청해야죠. 지가 기어 나와야 법원에 나오란 말이에요. 나와서 나와야죠. 내가 간첩 아니다는 것을 한번 말해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도 사과하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안 하거든요. 할 놈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압박은 계속 해야 되죠. 그리고 뭐 문재인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똘마니들도 안 하거든요. 똘마니들이 더 문제입니다. 이인영이 포함해서 다 지독한 놈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게임을 문재인과 그 똘마니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위험한 게임에 돌입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8.15 국민대회가 아무도 지키는 집, 빈집, 지키는 사람 없는 빈집을 털려고 하는 놈들한테 야, 이게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그걸 증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제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문재인 욕도 하고 뭐 빨갱이 욕도 하고 좌파 지도자를 또 우리가 타격도 하지만은 사실은 결국 모든 책임은 국민들이 져야 되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살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히틀러가 자살했잖아요. 1945년. 저는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1945년 4월 말에 애인하고 둘이 자살했잖아요. 히틀러가 자살 딱 하니까 독일 국민들은 바로 돌아섰거든요. 자살한 사람한테 정적으로 안 치우치고 이 히틀러 이거 나쁜 놈이어서 우리가 속았다. 그래서 반나치법을 만들고 히틀러를 더 이상 칭찬하거나 찬양 고무 동조하면 지금까지도 벌금 내게 돼 있거든요. 이게 독일이란 말이에요. 독일. 근데 우리나라는 뭐 개판 치다가 뭐 나라를 북한으로 갖다 넘기다가도 난 문재인이가 저러다 또 자살할 값도 겁나요. 자살해버리면 또 국민들이 또 지지율이 조금 내려갔다가 또 80%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독일을 좀 교훈 삼아서 앞으로 문재인 아니라 누구든지 자살해도 오히려 돌을 던져야지 자살한다고 해가지고 또 거기 정에 치우쳐가지고 또 뭐 우우 해버리면 결국은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국민들인데 제가 이 교수님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많은 정치인도 그렇고 언론인도 보면요. 국민들에 대해서는 말을 잘 못해요. 국민들이 잘못 가는데도 잘못 간다는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하는 분들 보면 유튜브 클릭수 떨어질까봐. 국민들이 잘못 가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 못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저는 교회 이제 선지자고 목회자니까 뭐 국민들한테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국민들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거에 보면은 사실은 시대의 위기가 왔을 때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또 병자호란 때도 그렇고 뭐 왕이 뭐 인조가 남한산으로 도망가는데도 그렇고 모든 역사에서 이 국민들이 국가의 위기를 마지막으로 일으키는 최후의 보루인 국민들이 아주 극단적인 이 속된 말은 멍청한 거예요. 시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때도 선지자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성룡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이순신이라든지 경고했거든요. 반드시 망한다. 그런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국민들이. 근데 최초로 우리 국민들이 말 들은 적이 한 번 있는데 45년부터 48년까지
국가가 극도로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이승만 말을 들은 거예요. 사실 남로당으로 78%가 넘어갔던 국민들이 예. 이승만의 대국민 호소에 절대 빨갱이는 안 됩니다. 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빨갱이가 뭔지를 몰라. 난 미국에서 이것만 연구하다 온 사람이야. 네. 절대 빨갱이 안 된다. 그때 딱 한 번 들었어요. 네. 그 결과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했거든요. 네, 네. 그 이번에 다시 한번 위기가 왔는데 70년 만에 네.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그래서 저는 뭐 국민들한테 저는 막 지릅니다, 사실. 결국은 국민들이 범죄 짓을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데 교수님이요, 보니까. 뭐, 더하기 빼기 안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요. 막 그냥,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 생활하기 사모님 고생시킬 텐데. 네. 할 수 없습니다. 팔자소관입니다. 그 DNA인데. 제가 사실, 우리 근현대사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분은 네. 우남 이승만을 제가 좋아합니다. 그렇죠. 좋아하지만 네. 그 못지않게 높이 평가하는 게 네. 좌옹 윤치호입니다. 윤치호를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대한민국 근대인 1호를 꼽아라. 네. 물론 우남보다 나이가 위입니다. 네. 한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네. 저는 좌옹 윤치호를 꼽습니다. 윤치호가 우리 애국가를 작사한 분 아닙니까? 동의합니다. 아주 중요한 분인데 네. 이 윤치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네. 10%의 이성과 90%의 감성으로 산다. 이거 오늘 처음 듣는 얘기네. 이거 아주 윤치호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요 말씀 워딩 있죠? 예. 제가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이 저작권이 저한테 있자고 윤치호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윤치호를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윤치호에 대한 쓴 글을 제가 휴대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요거 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10%의 이성과 90%의 감성에 의하여 치우친다. 예. 이야, 이러면 희망 없는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를 바꿔줘야 될 의무가 우리 지식인들한테 있고 언론인한테 있다는 뜻입니다. 교수님. 여기서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교수님. 예, 예. 제가 교수님한테 한번 교수님 저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하나를 내가 끌어내려고 하는 건데 시대마다 선지자 말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예, 구약 시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도 그렇고 선지자 말을 안 들으면 그건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건국 갈 때 이승만 말을 3년 동안 들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왔다면 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누구 말 잘 들어요? 저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대한민국. 그렇게 힌트 안 주셔도 제가 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네. 왜 좋아하느냐면, 현실적으로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대표성을 가진 분은 아무리 둘러봐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1년 전 우리 광화문 집회에 그 놀라운 성취와 놀라운 비극적인 실패를 보면서 또 정광훈 나오냐고 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광훈 목사님 빼고 개신교에서 그분을 대체할 만한 카드가 떠오르면 정광훈 목사를 빼자고요. 그러나 대체할 카드가 없으면 기꺼이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사실은 저하고 동갑인 최인식 대표가 저하고 동갑입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동갑입니다. 최인식 대표 생긴 거는 한 70대 할아버지처럼 보여도 저하고 동갑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통화를 하면서 궁금한 걸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얘기가 맞다. 그래서 이번에 8.15 국민대회를 전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바보들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문재인과의 싸움을 포기하겠다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얘기를 최인식 대표가 저한테 흥분해서 얘기를 하던데 제가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한테 그걸 환기시켜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입장이 이제 저쪽에서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은 개인적으로 대형교회 목사님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사원 목사님, 명성교회 여의도 이용호 목사님 뭐 여러 분들 만나보면요. 다 잘한다 그래, 저를 보고. 정강은 잘하고 있어. 우리 지지해, 기도하고 있대. 그러면 목사님도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못해.
뒤에서 밀어줄 테니까 열심히 하라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이게 90%입니다. 90%. 대한민국 개신교회는 대형교회 네. 중요한 네. 지도자분들이 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네. 나온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그러나 본인들 보고 앞에 와서 좀 하시라고 나는 깜빵 2번 갔다 왔으니까 어르신도 한번 가시라고 그러면 그거는 죽어도 못 된다 그래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그랬더니 청강 목사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10% 정도의 저에 대해서 거부반응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시간에 잘 들어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내 자리에 와서 하세요. 제가 비워드리겠습니다. 내 자리를. 이제 그러니까 뒤에서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국가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네.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리고 뭐 교리 논쟁 네. 국가가 먼저 세워진 뒤에 교리 논쟁해야지. 그렇습니다. 네, 순서를 바꿔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저는 교수님을 크게 제가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의 그 올고전 말씀, 그 논평, 이것이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투표한 1150만 표. 네. 1150만은 나는 교수님의 말에 다 흥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선거 후에 네. 이거 잘못 찍었구나 하는 사람들이 네. 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절반 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지지율 떨어지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뭐냐면 선거 안 한 사람 25% 있죠. 네. 약 30%. 네. 이 사람들의 성향조사를 또 내가 안 해볼 리가 없죠. 해봤더니 그날 선거 안 나온 사람들의 80%는 80%가 다 우파예요. 우파들이 안 나온 거예요. 그렇구나. 꼴 보기 싫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투표 다 나왔으면요. 100번, 1000번 이겼는데. 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와서는 후회하는 거예요. 투표하러 안 간 거에 대해서. 아니, 병원에 있을지라도 내가 환자복 입고라도 갈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거의 25%인데. 네. 그 사람들이 다 이번에 가문 광장으로 하루만 좀 애국을 해달라는 거죠. 그럼 2천만이 나와버리면 네. 1150만 더하기 네. 투표하는 사람들 합해서 네. 그 다음에 또 투표 후에 후회한 사람들 합해서 2천만이 가문 광장에 나오면 문재인 아저씨는 뭐 그날로부터 네. 스스로 네. 왜 자기가 늘 주장하는 대로 촛불 혁명이 자기를 대통령 만들었다고 한다면 촛불은 개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 촛불 개수보다가 한 개라도 더 모이면 한 명이라도 네. 작년에 이미 더 많이 모였지만은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아저씨가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네. 촛불 혁명이 대통령 만들어줬다 한다면 10월 3일 날 그때 자신은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안 하니까 이번에 2천만 모여가지고 네. 야 촛불 혁명이 대통령 만들었으면 우리는 대한민국 혁명이 네. 당신의 대통령을 탄핵하겠어. 네. 그러면 모이는 숫자 가지고 탄핵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이 저는 선동하시면 네. 2천만 모일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선동을 네.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거 감사합니다. 지푸라기라도 도움이 된다면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옛날에 홍준표 대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필요하면 네. 지게 작대기의 도움도 받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정말 이번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8.15 국민대회가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대한민국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네. 시점이 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예. 요즘 제가 아까 오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밖에를 못 나가요. 그래서 뭐 몸이 여기 좀 가려워서 피부과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벌떡 일어나서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우리 병원 오신 거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돈 안 받습니다. 약국에 가니까 약사가요 돈 안 받습니다. 식당 가서 밥 먹고 나니까 밥값 안 받는다 그래 나는. 야 그 깜빵 한번 갔다 올만 하더라고요. 근데 물어봤어요. 아니 왜 돈을 안 받아 그랬더니 우리가 갈 깜빵을 목사님이 대신 갔다 왔는데 왜 돈 받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시중의 정서가 그렇습니다. 네. 왜곡되지 않는 여론은 그겁니다. 그게. 네. 그래서 저는 8.15 대회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좋습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은 하나입니다. 네. 지난해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지만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네. 문재인을 겁주자는 국민대회냐 네. 끝내 끌어내자는 국민대회냐 하는 네. 거를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컨셉을 줘야지 국민들이 움직입니다. 이거는 제가 원칙을 지금 완전히 못 받겠습니다. 뭐냐면 작년 1년 동안은 솔직히 제가 막았고
뭐 청와대 진입 뭐 행동하는 걸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부신자를 하려는 사람을 네. 다 1대1로 설득했다. 그렇죠. 설득했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네. 문재인이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네. 일부 대회는 우리가 주최를 하고 네. 그 뒤에 행동하는 것, 뭐 진입이든지 행진하든지 뭘 하든지는 우리와 관계없어요. 모든 단체한테 난 이름이 해놨기 때문에 네. 그 결과는 문재인이가 책임져야 됩니다. 오케이. 네. 뭐 아주 중요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뭐 사실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보석으로 나오셔서 건강도 여의치 않아서 그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전보다 전투력이 떨어지신 거 아닌지 네. 그런 의구심을 품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저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고, 문재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끌어내릴 것인지에 대한 전략 전술도 듣고 싶었는데 오늘 뭐 상당 부분 해명이 됐고 스스로 좀 이게 머릿속이 개운해졌습니다. 네. 나머지 개운하지 않은 측면이 10% 20%가 남았는데 네. 그건 앞으로 한 달간 지켜보겠습니다. 아니요, 또 나오셔서. 예, 역할이 제 필요한 역할을 하겠고, 옆에서 관찰을 하면서 마음에 안 들고 있으면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국은 마지막은 국민 여러분들의 운명을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칼빈주의자인데, 존 칼빈이 한 말에 의하면, 백성들이 우매하면 하나님이 우매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징계를 하시고, 백성들이 바로 서면 현명한 지도자를 세워주신다, 하늘이. 이 존 칼빈의 말인데, 그와 같이 우리 국민들이 현명해져야 됩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도 좋은 지도자로 바꿔줄 줄 저는 확신하고, 이번 8월 15일 날은 제가 몇몇 사람만 빼드리겠습니다. 첫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안 나와도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초상이 나신 분은 내가 빼드리고 어쩔 수 없죠. 예, 네. 빼드리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외국에 꼭 필수로 가야 된다 하는 사람은 빼드리고 그 외에는 2천만 명이 다 나왔어. 네. 예,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이며 어제 국회 연설에서 새로운 시대 한국형 뉴딜 떠들고,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였었는데 앞으로는 선도하는 나라.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정말로 인류 역사 앞에 에드블론을 띄워서 다음에 갈 세상은 이런 나라다 하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들입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8월 15일 날 우리가 여러분들을 기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불러주셔서. 네. 유익했습니다. 우리 교수님 방송하실 때도 꼭 한마디씩 해주셔야 돼요. 8월 15일 날 잊지 말으라고. 그 책임지십시오. 알겠습니다. 유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